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금요일이라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종가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었고, 코스닥도 오늘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5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는 정말 큰일이 났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아침부터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하는 종목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3일 연속으로 1조 원 이상 순매수가 이어졌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코스피를 이렇게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한국이 옵션 만기일 이벤트로 인해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미국의 옵션 만기일 이벤트에는 미국 증시 역시 상당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한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7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장 초반부터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하였고, 이건 다우지수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코스피 지수도 오늘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지만 장 중반으로 넘어가자 코스피는 반 정도 회복되면서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0.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0.7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 종가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며 하락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어제는 미국에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지표가 공개되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총 37만 3천 명이 집계가 되었고 전주보다 2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청구자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반대로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늘어난 건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덕분에 어제 미국의 여행주들이 전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크루즈 여객선 업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1.5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델타 바이러스와 이름이 똑같은 델타 에어라인 역시 마이너스 1.1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곧 확진자가 1,300명을 넘을 것이다. 그리고 LCC 항공주는 어제 무상 감자와 유상 증자를 하기로 밝혔기 때문에 항공주와 여행주는 지금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오늘 여행과 항공주들은 전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무상 감자와 유상 증자를 실시한다고 뉴스를 통해 밝혔는데 오늘도 마이너스 1.0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2만원짜리 6만주 해봤자 얼마입니까? 이거 해봤자 12억밖에 되지 않고 한국은 오늘 하루 확진자가 1,300명을 돌파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행 관련주들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급락으로 출발을 해버렸죠. 물론 여러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장중에 반등이 1%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하락폭을 축소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하락은 하락입니다. 만약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된다면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나왔던 종목은 어차피 아침부터서 개파락으로 출발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의미가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미국에서 증권주와 은행주들이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금색 양말을 좋아하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은행주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일단 기업은행은 마이너스 2.4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성격을 들고 있고 배당을 노리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은행주는 지수가 많이 빠질 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0%까지 빠졌다가 종가가 2.43%로 마감이 되었지만 기업은행은 상승이 크게 나와봤자 5%에서 6%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은 오늘 선방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은행주들의 주가도 살펴보시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9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차트를 보시면 아주 심각합니다. 주가가 거의 9일 동안 계속되는 하락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이 되었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엔 여러분 지난달에 배당 제한이 풀렸습니다.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 배당 제한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코스피 지수가 3,300을 돌파했어도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터지기 이전 주가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여러분 6월 28일부터 은행주 배당 제한이 풀린다고 하니까 지금 매일매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한지주라던가 기업은행, 제주은행, 은행주들을 계속 사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물론 은행주의 공매도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공매도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은 코다리19 바이러스 터지기 이전과 터진 후와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죠. 은행주 또 배당 제한 걸리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번에는 거리두기가 4단계가 적용이 됐어요. 물론 예전처럼 거리두기 3단계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거리두기 4단계는 이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아니라 3인 이상 집합금지입니다. 거기다가 운영시간도 9시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더욱더 힘들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대출도 발생이 되죠.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대출을 책임지고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기업은행 같은 데다가 정부가 또 배당 제한 같은 걸 걸어버린다면은 은행주의 주가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뿐만이 아니죠. 은행주 대부분은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공매도도 가능해요. 이전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은행주 중에서 상승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은행주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11월 달까지 한국이 백신 접종이 60%가 넘어서 은행주 배당 제한이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거리두기 4단계도 적용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4단계도 적용이 됐다라면은 은행주 배당 제한도 다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현재 확진자 수를 보면은 637명입니다. 어제보다 68명이 많아요. 그렇다면 내일은 확진자가 1300이 아니라 1400이 나올까요? 내일부터서는 주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일 확진자가 많이 늘어도 결국에 다음 주 월요일날 발표되는 확진자 수가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확진자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코다리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오늘 상한가를 가기보다는 종가에 이렇게 그냥 빼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시젠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는 이렇게 플러스 4.64% 상승이 나왔지만 종가 들어가기 직전에 오히려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이 나왔죠.
그리고 바이러스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나스닥이 오늘 반등이 나오면 안 되죠. 저런 테마주들은 지수가 내릴 때 수급이 몰리는 주식이고 일반적인 주식들은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할 때 같이 따라가죠. 자, 현재 유럽 증시가 개장이 되었는데 이렇게 봉선화처럼 빨갛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장중에는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다시 상승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 전환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진단키트를 비롯한 바이러스 테마주들은 다음 주에 분명히 개파락으로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찜찜한 게 최근에 S&P 500, 다우, 나스닥 모두 1%대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거나 혹은 어제 나스닥처럼 마이너스 2%까지 빠졌는데 장중에 반등이 너무 세게 나온 게 정말 찜찜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반등이 나와서 마이너스 0.38%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반등이 나와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죠. 하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나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주나 싶었는데 그 다음날 더 세게 내렸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양봉이 나오고 그래도 결국에는 더 크게 내려서 빠질 때 타격이 더 큰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주에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죠? 옵션 만기 일주 전에 한국의 코스피는 이렇게 연일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지수가 빠지려고 해도 상승을 시키고 빠지려고 해도 상승을 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옵션 만기일 당일날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오늘도 급락이 나왔고 2주 동안 상승했던 상승분을 단 3일 만에 다 반납하고 말았죠.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는 많이 빠져도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와버리니까 솔직히 조금 무섭더군요. 다음 주 옵션 만기일에 흔들면은 더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또 반등이 나오려는 걸 보니까 되게 좀 찜찜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수가 하방에서 잘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은 본인이 가진 종목이 크게 하락이 나왔어. 그럼 거기서 물을 탑니다. 물을 타고 빠져나가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지수가 개파락하면서 그 종목이 더 큰 하락이 나오고 이제는 손절이 안 돼. 이제는 손절이 안 돼가지고 버티자 버텼는데 그 다음부터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폭포수처럼 내려가 버리면은 거기서 그냥 주식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빠질 자리에서 빠져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3일 동안 빠졌다가 반등이 이어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코스피 뭐 3100까지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빠져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상승할 때 한 달 넘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도 어느 정도 줘야지 그 다음에 더 올라가지. 지금 여러분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를 합쳐서 25조가 되려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신용들 한번 털고 가줘야지. 여기서 계속 신용잔고 쌓이면은 2030, 20대와 30대가 지금 전국에서 주식을 제일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 대부분이 신용과 미수, 스탁론 등을 이용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베팅 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다?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신용 플러스 미수 혹은 스탁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돈 자체가 거의 없는데 그 돈 자체를 전부 다 빌려서 더블로 베팅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방 주식을 노릴 수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 위험한 게 뭐다? 신풍제약이 임상 결과 발표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의 두 번째가 신풍제약이었다.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가면서 이렇게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왔죠. 신용잔고가 그냥 보시면 와르르 무너졌는데 이곳저곳 주식 커뮤니티 가서 신풍제약이라고 검색해서 보시면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풀베팅 하신 분들의 글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심각한 게 이겁니다. 카카오 비상대출이라던가 혹은 K뱅크 비상대출 아니면은 은행에서 1000만원어치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일단 1000만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을 쓸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3000만원까지 매매가 가능하고 미수를 사용하면은 3200만원까지도 됩니다. 아니면은 스탁론을 쓴다? 그럼 1000만원으로 4500만원까지 매매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난주 신풍제약의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수하신 분들의 글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엔 지난주 하한가를 갔죠. 이분들은 돈을 빌려서 했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손절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돈이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아서 한 돈에다가 레버리지를 썼고 또 본인이 부담하기 힘든 돈이 지금 마이너스로 찍혀 있으니까 손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한가를 갔고, 하한가를 가면은 여러분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죠. 그리고 하한가를 그냥 온전히 그대로 때려 맞았으면은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아침에 그냥 마이너스 5%를 시작한다? 그럼 마이너스 5%에 팔려버려요. 자, 보시면은 신풍제약이 7월 7일날 시가가 마이너스 2.24%였기 때문에 약 32% 정도의 반대 매매를 당한 거죠. 그래서 신용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깡통 찼죠. 자, 1000만원에 신용을 써서 3000만원을 매매를 했죠. 하지만 마이너스 32% 정도의 손실을 찍었으니까 본인 잔고에는 1000만원이 52만원이 돼버렸습니다. 수수료 빼면은 이 정도 나오고, 아까 보여드린 거는 딱 정확히 마이너스 32%가 아니라 마이너스 32.8%였기 때문에 33%를 잡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미수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3200만원까지 미수가 됐으니까 미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본인 돈은 이미 전부 다 소진이 돼버렸고 마이너스 26만원을 개헌해야 돼요. 반대로 스탁론을 썼다? 피해가 더 커지죠. 마이너스 440만원을 개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풍제약 미수 몰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진짜 인생이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2030이면은 사회초년생이 상당히 많을 텐데 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꼬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1, 2년 동안 무료 봉사해야 돼요. 그 돈 다 갚아야 되니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엔 제3금융, 4금융권을 이용해서 돈을 빌리고 또 카드론까지 써가지고 주식판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래서 돈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보다 더 빠른 길을 찾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재수 없어서 이번에 돈을 꼬른 거지 다음번엔 다시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유명 연예인들의 주식 썰을 들어보면은 첫 번째 깡통을 찼을 때 분명히 자기가 행사비라던가 일을 조금만 더 해서 메꿀 수가 있었다. 하지만 돈을 빌려서 다시 주식판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매매를 하다가 두 번째 깡통을 차면은 이제는 더 이상 돈 빌릴 데도 없고 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깡통을 차면 이제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길거리에 막노동, 택배 상하차부터 별의별 일을 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보성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다. 왜 길거리 트럭 위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주식으로 전 재산을 다 날렸고 집까지 다 팔아서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3일 내린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전고점 위로 올라가주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데까지 막 빠지면서 더 내려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절대로 물 타서 주식 빠져나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잘못하다가 골로 가요. 물론 물 타서 빠져나오면은 결과가 좋았을 경우엔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만약에 신풍제약을 여기서 본인이 물렸어. 근데 이런 데서 물을 타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왔어. 그러면은 주식에 물리면 물 타서 빠져나오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음번에 이런 데서 물렸는데 여기서 또 물 타서 내가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이 생각했는데 오히려 얘가 막 10,000원, 20,000원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럼 거기서 주식 인생 끝나요. 요즘에는 증시 난이도가 옛날보다는 많이 낮아졌죠. 예전에는 나스닥 선물을 했어도 보시면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간 적이 없고 잠깐 이렇게 뺐다가 올리는 척 했다가 뺐다가 올리는 척 했다가 뺐다가 올리는 척 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바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지수가 올라가도 쉽게 올라가지 않고 저렇게 많이 흔들면서 올라갔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각했죠. 코스피가 1800에서 2000 사이에 갇혀서 계속 횡보를 한 달 넘게 해. 그렇다가 잠깐 찔끔 일주일 동안 올라. 그리고 다시 내려. 지수는 저 정도지만 여러분 종목으로 보세요. 코스피 종목 하나를 보시면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리는 척 했다가 내렸다가 올리는 척 했다가 내렸다가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 뭐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39,000원이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3,300까지 갔지만 하나의 주가는 5년이 지나도 오히려 더 하락을 했다. 39,000원짜리가 오히려 3만원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코다리 식구 테마주로 하신 분들 중에서 너무너무나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죠. 특히 교육주를 손대신 분들. 장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2학기부터서 학생들을 전면 등교를 시킬 거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기사를 잘 살펴보시면은 교육부에서는 2주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2주 뒤에는 여러분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만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방학이 끝난 다음에는 전면 등교를 할 예정이래요. 자, 그래서 교육 관련 대장주 YBMnet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7.14%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종가도 마이너스 7.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아주 라인을 잘 맞췄죠. 마이너스 7.14 플러스 7.14. 분봉으로 보시면은 딱 10시에 교육부에서 발표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교육부에서 전면 등교를 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냥 와장창창창창 종가까지 최저가로 맞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자, 비상교육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플러스 3%대 상승이 나왔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5.9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얘가 제일 웃겼습니다. 자, 교육 관련주 아이스크림 에듀는 장중에 갑자기 22.94%빵 하고 쏘더군요. 하지만 종가는 8.3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 제가 이 종목을 보니까 상방으로 VI가 한번 걸리고 조금 있으니까 하방으로 VI가 걸리더군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바이러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4단계 다음이 없잖아요. 자, 교육 관련주 원격 수업 진행해요. 그런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엔 또 방학이라서 애들 어차피 학교 안 나가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거리두기는 4단계가 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터질 이슈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상한가를 간 종목이 고작 한 종목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세요 천재님? 지금 빠삐코 아니 지엔코 상한가 갔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짠!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엔코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지금 장이 무서운 게 상한가를 갈 것처럼 보여주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시즈룩 아니 시스윅 이 종목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16.46% 급등이 나왔죠. 하지만 종가는 플러스 3.29%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 자, 이 종목 오늘 몇 프로까지 올랐나요? 플러스 21.40%까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고점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18%에다가 시간의 단일가까지 이렇게 하락한 걸 더하면은 마이너스 20% 손실을 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6시 되기 전에 확진자가 어제보다 62명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대면 관련주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ECS하고 알서포트의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ECS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6.58%나 상승이 나왔고 알서포트 역시 3.4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장중에 ECS와 알서포트의 주가를 보셨나요? 자,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98%나 상승을 했지만 종가는 플러스 1.7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고점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16% 손실. ECS 역시 마찬가지죠. 플러스 14.67%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9%.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오늘 몇 프로 손실입니까? 마이너스 23% 손실이죠. 아니 그런데 여러분 요즘 주가를 계속 이렇게 올리네요. 자,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여기서 빵 쏜 다음에 다 빼버리고 그 다음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ECS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한번 빵 쏘고 다 빼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분명히 갭 상승으로 출발할 텐데 세력들이 여러분 개인분들을 완전히 탈탈탈탈탈탈탈 다 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네요. 어제 레고캠바이오도 보세요. 마이너스 7.83% 이렇게 쫙 빼놓고 오늘 어디까지 뺐습니까? 마이너스 2.25%까지 뺐다가 쫙 올리면서 고점 돌파할 것처럼 보여주고 여기서 마감. 자, 그리고 윤석열 씨 테마주 오늘도 내리면서 출발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윤석열 씨 테마주 아무거나 클릭해보세요. 검은머리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웅진 싱크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4일 동안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고 웅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은 상승하긴커녕 하락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로
웅진과 웅진 싱크빅 그리고 뭐 서현 탑메탈 이런 애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안 올라갑니다. 순매수가 올라가질 않아요. 빠지고 있죠. 이 종목의 주가가 내려갈 때 순매수가 들어오고 종목이 상승할 때는 오히려 세력들이 프로그램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석열 시테마주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네? 나도 사야지. 이렇게 따라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매집이 다 끝날 때까지 아마 주가를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옵션이라던가 공매도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현물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혹시 매동을 체크해 보셨나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을 아침부터 4천억 이상 순매수라더군요. 어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투매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일단 선물을 사고 현물을 순매수하겠구나. 오케이, 나쁘지 않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분명히 선물을 이렇게 순매수를 하다가 10시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선물도 양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란 거, 상승 종목이 100종목도 안 됩니다. 코스피가 지금 87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인버스라던가 ETF 상품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은 50종목도 안 돼요. 자, 그래도 여러분 지금 코스피의 상승 종목이 100종목대로 늘어났죠. 오늘 코스피에서 매수해볼 만한 종목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화신. 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말 대박이었어요. 장중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2.18%까지 하락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4.47%로 마감이 되었죠. 자, 화신이라는 종목은 과연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이 종목은 어떤 섹터일까요? 자, 화신은 이름만 봐도 아실 수 있죠. 화신, 질투의 화신, 연예 관련주입니다. 예, 농담이고 화신은 현대차 동남아 진출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적자 기업이기도 해요. 물론 작년이라던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었고 수급 상황 역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매일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셔도 5일 동안 하락을 하고 오늘 잠깐 상승이 나왔어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현대유아와 화신을 제외하면 상승이 나온 종목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틀 전 이 영상을 통해서 횡보 내지 하락을 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은 현대차하고 기아차 횡보 내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 반도체 관련주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SFA 반도체 보세요. 와, 이거 대박 아니에요? 자, 이게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3일 전에 이렇게 뾰로롱 하고 4.17%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얘 분명히 여기 못 뚫고 못 올라갈 거다. 제발 이런 꼬시기에 넘어가지 말고 한 5일 내리면은 하루 정도 상승하는 기술적인 반등에 현혹되지 말라. SFA 반도체 역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였는데 상승하는 척 해놓고 빼버리고 오늘도 빼버리고 빼부리찌가 따로 없어요. 자, 그리고 이현우 씨와 전혀 상관없는 주식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2.1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근데 하락을 2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락폭은 코스닥 종목이라서 너무 커요. 하루에 4%, 7%, 5%, 6%, 7% 이거 호가창이 얇아서 너무 많이 빠지고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주식을 팔지도 못해요. 동시호가 때 여기 천주도 받쳐주지 않으면은 500만 원도 못 던진다는 얘기잖아요. 자동차 주가 가려면은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공매도 역시 꽤 많은 편이에요. 지금 기아차 6음봉이 나왔죠. 6일 동안 빠졌다가 아마 다음 주쯤에 잠깐 이렇게 뾰로롱 하고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뾰로롱 하고 오를 때 들어가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5일 동안 내렸다가 하루 뾰로롱 하고 올려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내려가고 이건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25만원 터치할 것처럼 보여주고 쭉 빠지더니 지금은 다시 22만원대로 복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4%만 더 빠지면은 22만원이 깨지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7월 7일 칠석에 가장 많이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여러분이 좋아하는 볼린저 하단자리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매매법 3음봉 패턴. 음봉이 3개가 나온다? 그럼 그 다음날 상승. 음봉이 3개가 나온다? 그 다음날 상승. 이 패턴을 분명히 기억하고 매매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매매법은 제가 예전에 4년 전에 올렸던 이 동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매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자동차 대표주라던가 자동차 부품주 하나도 안 가요. 하나도 안 가는데 거기서 무슨 매매법을 적용해가지고 매매를 해본다? 말도 안 됩니다. 수급도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이렇게 던지고 있고, 환율도 1150원을 돌파한 이런 상황에서 차트 보고 선 보고 때려 맞추기 매매는 지금 잘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고 잘 관찰해야 될 것은 미국 증시가 과연 고점을 돌파하고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얘네도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올 것인가. 이게 여러분 지금 하루에 상승하는 종목이 50종목도 안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주식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매매를 해도 수익이 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매수한 종목이 53종목에 다 들어가 있을 확률보다는 본인이 매수한 게 800종목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리스크를 줄인다고 막 백화점 포트 10종목 20종목 이렇게 막 나눠서 매수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안 좋고, 많아봐야 두세 종목으로 압축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종가 베팅 위주로 하시고 무조건 하락하는 종목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 같은 날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대부분 바이러스 테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엔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거나 혹은 확진자가 급감을 해버리면은 다음 주 월요일날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추세가 많이 깨진 애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 해성 DS를 정말 많이 매수를 했는데, 얘는 항상 4만원대가 이렇게 깨지면 반등이 계속 나와서 여기서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4만원대 깨졌습니다. 다음날 또 안 올라왔죠. 오늘도 안 올라왔죠. 그러면은 4만원대가 저항이 돼서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손절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렇게 DIC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을 완전히 멘붕을 시켜놓고 올리는 경우도 있죠. 자, 이 DIC라는 종목은 7,000원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해줘야 돼요. 어제 7,000원이 깨졌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46% 하락이 나오면서 출발이 되었고, 보통 이렇게 양봉의 몸통을 기준으로 손절선을 잡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절선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 6,500원에서 삐용하고 반등. 주포는 투신인데, 주포가 투신이라고 해도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도를 해가지고 당연히 안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에 양 매수가 들어와서 얘가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를 하나만 보고 지금은 손절선을 터치해도 반등이 어떻게든 나오는구나, 홀딩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여러분 한 번에 그냥 우르르 무너져서 계좌 다 박살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는 거리두기가 그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제는 재료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인 횡보 내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다음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난주 한국 증시도 똑같았죠. 옵션 만기일주 이전에는 지수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시작이 되면서 한국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미국 증시도 옵션 만기일 전에는 큰 하락이 안 나오고 오히려 옵션 만기일주에 한꺼번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인치우님,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